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책을 소개하는 인생 책방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박 기자의 인생책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는 오늘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이 조금 분량이 많거든요. 한 500페이지가 넘는데 책 한번 펼쳐서 보면은 그 자리에서 단숨에 읽게 되실 거예요. 가족 중에 뭔가 아픈 자녀가 있다, 아픈 사람이 있다 하면은 이 책을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가족 간의 어떤 사랑에 대한 것도 고민해볼 수가 있고요. 또 내 삶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되실 때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등장인물들 좀 정리를 하려고 뒷부분 잠깐 보는데 너무 눈물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 슬퍼가지고 울면 안 되는데. 정말 지금 기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막 촬영 전에 울고 촬영할 때 안 울어. 이미 울었어서. 좀 먼저 책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안나는 백혈병에 걸린 언니를 위해서 태어난 맞춤 아기예요. 그래서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언니한테 뭐 제대혈이나 백혈구나 이제 골수등 같은 거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나는 왜 태어난 거지? 난 언니 때문에 태어난 건가? 나의 존재 이유는 언니밖에 없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이 언니가 굉장히 좀 병세가 안 좋아져서 신장 이식까지도 필요한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모님은 당연히 이제 안나의 신장을 이제 언니한테 이식을 해주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안나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장기 이식을 하든지 안 하든지를 결정하고 싶다. 부모님의 뜻대로 내 이식을 당하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고소를 하게 된 이야기예요. 그 과정을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또 독특하다라고 느꼈던 지점이 이 책에 좀 등장인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등장인물들이 되게 각각의 화자가 되어서 자신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 구조가 되게 독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이 뭐 장기 기증이라든지 맞춤 아기라든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윤리적인 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추천을 했습니다. 안나라는 아이가 이런 스포츠 관련한 캠프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날에 안나의 언니 케이트의 수술이 잡혀 있어서 그 캠프를 포기하고 안나한테 또 그런 골수라든지 이런 거를 좀 기증을 해주려고 다시 병원으로 가는 장면들이 그려지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부모님이 케이트가 아프다 보니까 언니가 아프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관심이 다 케이트한테로 쏟아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나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 내가 내 존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감정들이 이 책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서 좀 이렇게 고소까지 이어지게 됐죠. 사라와 브라이언이 안나의 부모님이에요. 사라는 엄마고 브라이언은 아빠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이제 전직 변호사예요. 근데 젊었을 때 변호사였는데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가정주부로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가정주부로서 안나를 또 챙기고 케이트를 챙기고 하는 인물이고요. 케이트가 우선 아프기 때문에 케이트를 살리려고 굉장히 헌신하는 어머니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소 안나한테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지만 되게 안나도 굉장히 사랑하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안나한테 좀 가장 힘이 되었던 부모님이 이제 브라이언 아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방관인데 소방관 일을 하면서 되게 바쁘지만서도 이 안나와 좀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좀 자상한 아빠예요. 그래서 안나가 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정들, 마음들을 좀 잘 이해해주는 아빠예요. 안나와 케이트의 오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브라이언의 첫째 아들, 첫 큰아들인 거죠. 이 제시가 있는데 케이트로 인해서 많이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자녀가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제시는 좀 안나랑 그런 심적인 유대감을 이루고 있죠. 제시 또한 부모님이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나와 좀 더 유대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하게 생기기도 하고요. 좀 이러한 감정들을 좀 비행으로 어떤 방화를 한다든지 조금 약물에 조금 중독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비행으로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캠벨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제 안나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거든요. 되게 유능한 변호사예요. 승률이 한 90%를 넘었나? 91%인가?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승률이 좋은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안나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임료, 정말 그 자신의 승률을 생각한다면은 받을 수 없는 수임료를 가지고 이 사건을 맡아요. 사실은 캠벨한테도 그런 어떤 남모를 그런 아픈 속사정이 있어요. 캠벨도 그 병이 있거든요. 갑자기 어떤 좀 약간 어떤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근데 이 발작을 일으키는 걸 드러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내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 안나한테 좀 공감을 해서 이 사건을 맡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안나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갔었어요. 제가 또 고등학생 때 읽었다 보니까 그런 안나가 느꼈던 어떤 고독감, 소외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우주에서 나는 왜 태어나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안나가 그 감정에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거든요. 아마 동명으로 이제 My Sister's Keeper라고 영화가 나왔을 텐데 그 영화는 책이랑 조금 결말이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만약에 요거 책이 조금 바로 읽기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화도 되게 좋은 평을 많이 받아서요. 영화 보시고 나면 또 이 책을 읽고 싶어질 마음이 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영화 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책과 영화가 좀 어떤 차이가 있었나 또 아니면 어떤 비슷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시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